부산에서 연쇄방화 사건이 차량 연쇄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으슥한 골목에 밤에 그 차량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그 범퍼 앞에 이제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나 봅니다. 그냥 딱히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사실 뭘 막기도 쉽지 않고, 그죠? 아니, 거기에 쭈그려 앉아 있다고 해서 범죄 의심이 되는 것도 그냥 삶이 힘드니까 쭈그려 앉아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종이를 꺼내서 범퍼에 끼워서 불을 지르면 저 다 타죠. 다행인 것은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 했으면 이 복사열로 인해서 옆에까지 다 타버리죠. 싹 다 수십 대 이상 타고, 그거는 결국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 건물까지도 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물론 그런 지하 공간이나 이런 데는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건 관리가 어느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 이 경우처럼 저도 이제 차를 집 앞에 있는 이제 길가에 뒀죠. 보통 대부분 주택가 그러실 겁니다. 물론 자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대비가 안 되죠. 결국은 이것은 이제 재범 전력자. 그러니까 방화는 그냥 쉽게 아무나 이렇게 방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보통 불이라고 하는 방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불로 인해서 범죄에 자신의 임펄스를 만족감을 얻었던 존재만이, 물론 그것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음 단계로 연쇄 방화, 차량 연쇄 방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의 범죄의 위험성을 낮추는, 그러니까 범죄를 했고 그것을 어떤 치료를 통해서 교도소 내 교정 교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통해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게 될까요? 사실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연쇄 강간이나 연쇄 방화범들은 실제로 이전에 전 단계의 범죄의 재범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밖에 접근성이 그 범죄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거의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30대 초반 후반쯤 된다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질렀다.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불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5대 정도의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대는 몰래 노렸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4번째쯤에 자기가 진짜 노렸던 어떤 대상이 있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 각각의 피해 차주들과 연관성, 이거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겠느냐? 또 보험 문제. 그 중에 하나의 보험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경우 이 사람의 처벌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 사람한테 특정하게 손해배상, 민사적 손해배상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각 차의 그 보험금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돼야 됩니다. 이건 보험, 방화, 또 관련된 보험범죄일 수도 있고 보복범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연쇄 방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력이 존재하고 그 단계에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범죄 분석이 필요하고 또 관련된 심리치료 MTC 같은 치료센터가 필요하고 그것이 치료감호센터가 아닌 별도의, 그러니까 치료감호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치료감호센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별도의 이런 연쇄방화범, 연쇄강간범 또는 특별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는 그것이 돼야지 범죄 안전지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갖고 제가 이제 어제부터 요 기사를 보고 있는데 KBS에 질문하는 기자들 Q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알려줘? TMI 범죄 보도.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MBC 아니 KBS에 10시 넘어서 하는 저기 질문하는 기자들이 나와서 일종의 매체 비평 같은 겁니다. 그 말하자면 다양한 어떤 뭐 언론 매체에서 하는 뭐 보도 방식 이런 것들 비평하는 거죠. 뭐 자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타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전에 계속 문제 삼았던 게 이런 거죠. 범죄 보도가 너무 구체적이다. 예를 들면 생수병 사망선 제가 앞에서 했었죠. 생수병 프로템포린. 여기 이제 그 소디움 아자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굳이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또 하나 강윤성이가 이제 앞에다가 아니면 조주빈이 앞에다가 카메라 들이대고 마치 그 방송하게끔 내주는 거. 그러니까 강윤성이가 떠들어대고 조주빈 같은 애가 떠들어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저 웃긴 거는 뭐 YTN이나 뭐 이런 KBS 이런 데에서 어떤 범죄자가 나왔을 때 마치 그들이 주인공이 된 양 탁 계속을 클로즈업해서 생방송으로 그래.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비련한 짓을 그 방송사들이 해요. 시청률 때문에. 또한 어떤 특정한 사건, 특히 구미 3세 구미 여아 사건 같은 경우 DNA 부분 뭐 하면서 계속 뭐 추적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뭐라 그러나 허접한 얘기들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이 질문하는 기자들의 얘기가 문제제기가 맞습니다. 왜? 범죄 보도인가? 범죄 조장인가? 독극물 구매 방법까지 알려주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아니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들도 무식하고 무지하고 데스크도 무지해갖고 그냥 있는 그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릴리즈 해주는데 배포하는 대로 그냥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쫓아가기 바쁘고. 즉 말하자면은 어떤 언론사도 자신들이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건 기자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건 기자들은 없고 대충 인턴 기자 아니면 훈련용으로 사건 뭐 사스말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훈련용으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전문적이지 않다.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왜 니네 그 회사에서 아니 니네 언론은 다 뭐 일일이 다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맞습니다. 사건 자체를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그것도 범죄 수법까지 안 해도 필요가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김태현 사건이라든가 스토킹 살인 이런 게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사건에서 주요하게 뭘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빠르게 분석해서 내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 내용을 채우려고 허접한 가십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구분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질문하는 기자들 Q에 나오는
이 질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그러면은 경찰은 그럼 제대로 이걸 릴리지할까? 아니죠. 경찰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거 아니면 더 부각시킨 거 이걸 또 성별적으로 릴리지합니다. 검찰과 경찰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가려서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이 돼야 되지만 그것도 못해요. 가려서 해주면 지네들 기사 안 줄까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까봐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돼야 돼. 그것도 이런 사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너무 자극적으로 쓰지 마라 아니면 수법 얘기하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뭘 보도해야 되고 뭘 더 추적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느냐. 단지 뭐 장대호 사건에서 보행수법 이런 거 모함범죄 나온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그 구체적 수법에 대한 얘기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왜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죠. 범죄는 그래서 필요한 거. 범죄 보도는 그래서 필요한 거죠. 단지 어떤 뭐 범죄 전문가가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은 왜 사건 보도가 필요한지, 범죄 보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언론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사실 그대로 보도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뭐 실제로 사실 그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사실을 모르는데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어떤 범죄자가 진짜 범죄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경찰이 제기해 주는 게 진짜 범죄자이냐 그것도 하나의 그냥 수사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수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비평을 해야죠.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그래서 이건 TMI 범죄 보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많은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범죄 보도를 못하는 거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에 질문하는 기자들도 엉뚱한 데를 파고 있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은 맞지만 나머지 반쪽은 얘들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범죄 보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보도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는 그냥 너무 자극적으로 하지 마라. 너무 좀 정보를 많이 주지 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형태의 범죄 보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인 형태의 범죄 수법을 얘기해 주는 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더 주목해야 되고 이런 식의 범죄 분석에 대한 보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가십 기사가 아니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독자들이 시민들이 이 사건은 왜 어떤 배경에서 발생을 했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뭐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이따 이제 질문한 기자들 큐를 보긴 볼 텐데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영 엉성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조금 더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기사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수녀주의가 심하죠. 서울대의 고집스러운 수녀주의 교수 78%가 서울대 동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문화일보의 정유정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렇게 쓰셨는데 전 저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서울대 출신들이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국립대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얼마나 가 있을까? 그것도 지금 이것만큼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대 출신의 고려대학교의 그 순혈주의가 얼마나 될까? 연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 왜 순혈주의를 할까? 순혈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내의 폐쇄적인 임용 문화. 이렇게만이. 아니, 이건 그냥 현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출신을 주로 뽑을까? 이 기사는 그냥 서울대 출신이 주로 임용되고, 뭐, 순혈주의 관행이고, 뭐, 보직이나 이런 것도 제일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기사입니까? 현상 나열이지. 왜 그럴까요? 자, 어떤 교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서울대 출신의 그 학부생들이 있어서 대학원을 옵니다. 그 대학원을 오거나 아니면 학부생들 일부는 또 이 외국에 유학을 가죠. 이것도 좀 찾아봐야 돼. 그럼 외국에 유학 가서 외국의 어느 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출신, 서울대 교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자기 새끼를 유학을 보내서 그 유학을 보내게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좀 아는 데겠죠. 자기가 또 거기 나온 데겠고, 외국의 유학을 예를 들어 미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유타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버드, 예일 같은 데에 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데니까 거기에 아는 사람도 있겠고, 뭐 교수도 알겠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쪽 애를 받으면 추천서 쓰고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거고, 가서 하고 학위 받고 무난하게 받고 와서. 왜 이런 구조가 될까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의 순혈주의가 70%라고 하는 거, 현상만 얘기하는 거 말고 되게 간단하겠죠. 왜냐, 서울대 교수들도 그렇지만 교수들은 논문을 써야 되고 연구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연구 성과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기도 하고, 연구 이런 건 매년에 적어도 SCI급은 아니래도 상당히 수준 있는 급에 하나씩은 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면은 허접한 학회지에 두세 개씩 내갖고 점수를 때려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논문을 심사해주고 그러면 서로 하나의 어떤 이너서클이 돼야 되죠. 그 이너서클에 어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하는 방법,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그거죠. 자기 새끼다. 자기와 관련돼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제일 쉽죠. 자기 생존에도 쉽고. 그리고 자기가 한 연구 결과를 나중에 캐묻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다양한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해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가?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많은 어떤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라는 다양성 임용 규정도 있지만 별로 지켜지지도 않고 지켜졌다는 게 이거예요. 그럼 지켜졌는데 그럼 규정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죠? 학부생 출신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연구 결과를 한 어떤 사람, 이런 기준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결과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어야죠. 결국은 이런, 예를 들면 학문 연구 풍토. 그 학문적 풍토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학술지에 게재되고 그걸 비판하고 탈락하고 뭐 이런 것들, 결과 제출, 내용 질, 이게 다 연결된 거고, 그로 인해 받는 펀딩 또는 학문적인 형태의 성공,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야 되는데, 딸랑 문화일보의 순혈주의 교수,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나사 빠진 기사라고 하는 거죠. 하긴 이런 나사 빠진 기사도 없으니 언론들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연구의 성과도 올라가지 않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해쳐먹은 놈 해쳐먹고,
지휘상 등의 사단이 이미 걷어차인 지 오래고, 거기다가 제일 극악한 게 뭡니까? 서울대 교수 새끼가 자기 자식 새끼 논문을 써주기 위해 자기 석사 박사 애들 논문 열심히 쓴 거를 거기에 자기 자식 새끼를 끼워놓고 주저자로 해갖고, 아니 보조해서 연구성과 해줘갖고, 머리 나쁜 아니면 노력 더럽게 안 하는 자식 새끼를 서울대나 아니면 이런 데, 아주 극악한 형태 아닙니까? 그게 사실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노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분석을 한 기사를 보고 싶어요. 너무 제가 꿈이 크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학문이 썩으면 뭐 대안이 없죠. 방법이 없죠. 그죠? 엘리트들이 썩어가는데 지금 뭐 SBS에서는 우리 사성 장군, 삼성 장군 군 장성 인사가 임박했다라고 해갖고, 어떻게 정권 말기에 장성 인사를 하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로버츠 그 유명한 여성 대법관을 바꿔갖고 지금 6대3으로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은 또 바꿔야 된다. 지금 인사하면 12월에 하게 되면 결국은 새 대통령이 나오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기껏해야 석 달 정도 한 상태에서, 넉 달 정도 하겠죠? 하긴 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에 맞는 국방정책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권 말기에 이제 자기가 챙겨줘야 될 애들, 이런 것들, 뭐 별도 달아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뭐 딴엔 맞습니다. 뭐 딱히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임기제로 가야든가. 그러니까 임기제로 엄격하게 참모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령관.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임기제로 간다는 건 군 사성 장군을 임기제로 간다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일종의 관행. 그러면 실력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전의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군바리들의 정권부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하고, 결국은 특정한 어떤 뭐 사조직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애들, 얘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경상도, 전라도 지역색. 경상도 출신이나 영남 출신의 별을 많이 달고, 왜냐면 그건 당연히 뭐냐면 아래부터 영광급부터 그런 애들이 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다른 쪽은 올라갈 뭐 없었다. 그래서 뭐 김대중 노무현 그때는 조금 이걸 좀 바꾸려고 했는데 조금은 됐지만 사실은 다시 돌아간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사실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흐트러져 있고 엉망이 된 장성 인사를 지들 맘대로 했던 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공정하게 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지금 이 SBS의 김태훈이라고 하는 기자가 그걸 먼저 하고, 즉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그 사성 장군, 삼성 이성 장군의 어떤 걸 면면을 봤는데, 이 사람은 군내에서 신망이 있었고 이 사람은 엉망이야, 내 한 것 같아. 그럼 평가를 통해서 이건 좀 잘 된 것 같고 이거는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김태훈 기자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는 마지막에는 정권 말기에 하면 안 된다, 뭐 일반 총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송영무 같아요. 뭐 송영무 전 국방장관 같아, 해군 그 사람과 국방위의 여당 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명은 안 나왔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송영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담을 주고 막 자리 뭐 이렇게 해서 농간질을 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 있는 참모총장들이라든가 사성장군, 삼성장군, 적어도 사단장 뭐 원스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대략 사단장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한 뭐 군단장급 삼성장군 뭐 사단장도 주요 보직들이 있죠. 국방부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아니 내부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얘는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근데 능력은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좀 뒷불을 잡은 것 같다. 그래 이런 사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지금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논리가 전개돼야지. 다른 근거도 없이 뭐 전직 장관 얘가 누가 있는데 인사 좀비다 별명이 인사 좀비라서 워낙 불법적 개입을 하고 막 전횡을 했다. 어떤 전횡을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해야죠. 어떤 특정한 사람 어디를 밀려고 한다. 밀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능하고 엉망인데 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 어떤 장성 인사 같은 것이 전체적인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몇몇이 농간을 치고 있다. 어떤 누군가 정책 보좌관이 있다. 뭐 개입하고 있다. 뭐 등등등 뭐 안보 정책에 뭐 있다. 군 정치 중립은 뭐 민주주의 문민통제의 원칙력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인사가 돼서 그거의 결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김태훈이라는 얘는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전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권 때 아니면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장군들의 인사가 있었고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왜? 사실은 기술을 파기했거나 아니면 좀 엉망이네가 올라왔거나 아니면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잘 된 경우 있다. 그걸 비교를 해야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봤는데 문재인 정권은 엉망이었다. 박근혜 정권이 더 낫다. 아니면 반대였다. 이걸 가지고 송영무라든가 누가 여당의 어떤 정책 보좌관 누가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뭡니까? SBS의 김태훈이나 결국은 결국 정치적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보다는 기사 자체는 방향이 잘못했다. 단 적어도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확실하게 무엇인가 인사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야 평가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 다음에 비판을 해라. 그거 없이는 그냥 말장난밖에 안 된다. 그래요. 글쎄요. 그래도 정권 말기에 인사를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자, 세 번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